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5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주차에서 다룰 주제는 증권거래제도가 되겠습니다. 증권을 실제로 사고 팔 때 그 거래 시스템을 알아야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거래제도를 5주차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권 관련 기관을 공부를 했는데요. 증권시장 전반적인 감독과 계획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들이죠. 그 다음에는 증권을 사고 파는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증권거래소는 증권 매매의 구체적인 장소고, 유가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그 매매를 관리하고, 기업 공시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이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그 실제 주식이 오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주식 실물은 예탁원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누구의 명의로 주인이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대금 결제와 함께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증권회사가 증권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요. 증권회사의 기본적 업무로 우리가 이제 모든 금융기관의 이제 업무가 기본 업무, 부수 업무, 또 겸업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의 기본 업무는 위탁매매, 자기매매, 그리고 인수주선 업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그 부수적 업무가 있는데, 신용 공유 업무나 또 증권 저축 업무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겸업 업무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임대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 겸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접 자신이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투자 규모가 작을 때는 그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서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간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간접 투자를 맡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신탁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산운용회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사람의 돈을 함께 그 묶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크게는 투자신탁이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계약형 안에는 이제 기금형과 단위형이 있고, 회사형에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투자자본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본회사는 정보 제공을 하거나 투자 조언을 하거나 이런 대행 투자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수수료를 그 대가로 받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학습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차에 공부할 내용의 그 목표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제도를 먼저 계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 거래를 관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용거래,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증권회사의 부수 업무로 신용공여를 얘기했었는데, 그 신용거래의 그 원리와 효과를 증권거래제도에서 증권거래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학습 목표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증권거래의 시작, 증권거래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부터, 두 번째는 증권가격결정제도,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증권거래를 관리를 해나가는데 어떤 식의 관리제도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신용거래의 그 내용과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권거래의 시작입니다. 내가 일단 주식을 사겠다. 그래서 증권 거래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증권회사의 계좌를 열어야죠. 그거를 위탁계좌라고 합니다. 위탁계좌. 그래서는 위탁계좌를 열어야 돼요.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넣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었고, 물론 그렇게 사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최소한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은 매매 대금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일정 비율을 먼저 예치해야 돼요. 그거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일률적이었었는데 지금도 매매 대금의 40%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도가, 우리가 그 증권 투자로 시간에 공부해도 그 제도가 모든 증권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규제금융 시대에서는 정부가 정해놓으면 다 그 방식을 따랐었는데, 요즘은 증권회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유롭게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죠. 근데 대개는 이제 위탁증거금은 40%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어치 주문을 하면은 최소한 4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탁계좌에. 그래서 40만 원을 갖고서 100만 원까지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0만 원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주문을 해서 체결이 됐다고 해도 오늘 바로 주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일째,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오늘 하루로 보고, 내일을 두 번째 날로 보고, 모레를 세 번째 날로 봅니다. 그래서 모레가 되면은 내가 산 주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나머지 60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거래를 위해서, 위탁 거래를 위해서 위탁 계좌에 넣어둬야 될 최소한의 금액, 그게 증거금입니다. 위탁 증거금. 영어로는 이제 마진이라고 그래요. 증거금을. 마진. 그런데 만약에 그 증거금을 채워 넣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진 콜이 와요. 마진 콜. 마진 콜이라는 것은 증권회사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너 지금 오늘까지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을 입금을 해라 라고 연락이 오는 게 마진 콜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증권 관련해서 영화를 본 사람 중에서는 마진 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진 콜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증권 관련해가지고 꽤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서 말하는 그 마진이 바로 그 증거금이에요. 그리고 그 마진 콜이라는 것은 증거금이 부족하니 돈을 쳐 넣어라 라고 연락이 온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쳐 넣을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증권회사는 당연히 자기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 100만 원어치 주문해 놓은 거를 그 반대로
100만 원어치 산다고 주문하는 걸 반대로 매매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임의로 증권회사가 매각을 해가지고 그 회수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반대 매매. 자, 이제 주문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뭐 4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주문하든 1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주문하든 아무튼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문을 하냐 했을 때 옛날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10주 단위로 매매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주 또는 100주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38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주 단위로 주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주 단위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식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주로 하려면 최소한 300만 원은 있어야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문 단위를 모두 한 주 단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 단위를 단주라고 그래요. 단주. 그러니까 10주 미만의 주식을. 그래서 한 주 단위로 주문을 하니까 LG화학을 70만 원 있다. 그럼 2주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300만 원이 안 되면은 주문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주식 주문 단위가 한 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가격은 어떻게 하냐? 주문 가격은 주문 가격을 이제 호가, 부르는 가격이라서 호가 단위라고 하는데, 주가 수준별로 호가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50만 원이 넘는 주식은 호가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만 1,000원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또 80만 5,000원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80만 5,300원 이렇게 주문은 못해요. 그러니까 단위가 1,000원이니까 50만 원이 넘으면 1,000원이고 50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는 500원이고 이래서 가격대별로 호가 단위가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교재를 한번 참조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다라고 합시다. 주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그걸 1인 매매라고 합니다. 근데 1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내가 주문 안 했는데 거래가 돼 있으면 이제 소송 걸고 뭐 복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책임 하에서 본인이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는 1인 매매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매매하는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인 매매할 때의 종목은 반드시 고객이 정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그 종목은 5개 이내로 해야 됩니다. 5종목 이내로.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종류나 종목에 대해서는 고객이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종류는 뭐예요? 주식을 살 거냐, 채권을 살 거냐, 그런 거. 또는, 주식을 산다면은, 삼성전자, LG화, 이런 것처럼 정해놓은 것은 고객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인 매매라고 해서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 수량, 가격, 매매 시기에 대해서 증권회사 직원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넣어놓고 1년 동안의 계약을 맺고 종목수를 5개 이내로 해서 나는 삼성전자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삼성전자를 100주를 사고 20주를 팔고 다시
200주를 사고 이렇게 사고 파는 거를 증권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량, 가격, 매매 시기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인 매매의 제한 규정이 좀 엄격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1인 매매를 잘 안 하죠. 자, 이제 거래 제도에 대해서 1인 매매를 하든 자기 매매를 하든 아무튼 주문을 해가지고 사고 팔 텐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을 내가 지정해서 사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얼마에 살 거고 또 얼마에 팔 거고, 꼭 가격을 지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시장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가대로 주문을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로 사거나 파는 것을 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지정 가격인데, 지정 가격은 내가 이제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보고 얼마에 팔지, 얼마에 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냐? 다음 네 가지의 체결 원칙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팔자 주문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여러 명이 다 팔자 주문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는 사람 것을 먼저 체결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 주문을 낼 때도 여러 사람이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을 우선해줘요. 그래서 팔자 주문은 낮은 가격이, 사자 주문은 높은 가격이 우선한다. 이게 가격 우선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에요. 똑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해도 먼저 주문낸 사람 거를 먼저 체결을 해줘요. 그게 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먼저 접수된 주문이 우선한다. 세 번째는 수량 우선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주문을 했어도 100주 사겠다는 사람과 10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주 사겠다는 사람을 먼저 체결을 해줍니다. 그게 수량 우선의 원칙이에요. 또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자기 매매보다 고객의 위탁 매매를 우선한다. 이거예요.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 우리가 증권회사가 하는 거래가 위탁 매매와 자기 매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매매는 경제적 손익을 자기가 취하는 거고, 증권회사가. 위탁 매매는 고객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삼성전자를 사겠다고 주문을 냈고 증권회사도 똑같이 주문을 냈다. 그러면은 내가 주문낸 거를 먼저 체결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은 증권회사의 거래로 체결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 제도는 가격 체결의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되는, 가격 체결의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루 중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걸 봅시다. 지금 거래가 9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옛날에는
오전에 하고 점심시간 쉬었다가 오후에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점심시간도 쉬지 말고 계속 거래를 하자 뭐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포함을 시켰고 또 뭐 3시까지 하냐 뭐 몇 시까지 하냐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바꾸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시간에 시작해서 어떤 시간에 끝나더라도 항상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는 처음 시작할 때 동시효과 제도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중 내내 경쟁 매매 방식에 적용이 되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동시효과 제도를 적용을 합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일정한 시간 이전에 접수된 모든 주문을 같은 시간에 주문한 것으로 간주해서 가장 많은 수량이 매매될 수 있도록 단일 가격으로 체결한다. 이게 동시효과 제도예요. 동시효과 제도. 동시효과가 뭐예요? 시간을 똑같이 주문을 냈다고 보는 제도예요. 동시효과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그 장이 시작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9시부터 시작인데 주문은 9시 땡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뭐 8시부터 주문을 받는다면은 8시부터 주문을 받는다면은 8시 10분에 낸 사람도 있고 8시 20분에 낸 사람도 있고 8시 59분에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사람이 먼저 주문 냈으니까 시간 우선의 원칙에서 이 사람 먼저 해주고 그 다음 해주고 그 다음 해주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이 전체를 다 똑같이 9시에 주문 낸 걸로 간주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게 사자 주문도 있고 팔자 주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어떤 가격으로 하면은 거래 수량이 제일 많게 되냐, 그거를 찾아서 그 가격으로 처음 시작에 요이 딱 그 가격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장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문 내거나 그 다음 주문 내거나 이런 시간 우선의 원칙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키다는 거예요. 동시효과 제도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장중에는 어떻게 해요? 장중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가격이 35,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35,000원 가격이 시작이 됐으면은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35,000원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36,000원에 사야겠다고 주문을 내겠다. 아니 좀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34,000원에 주문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또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팔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매 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가지 가격 체결 원칙에 따라서 경쟁 매매 방식을 적용을 해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는 가격을 높게 낸 사람 거를 먼저 체결을 해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주문을 했어도.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했으면은 먼저 주문한 사람 거를 체결해 준다 이거예요. 또 수량이 많은 사람 거를 먼저 체결해 주고 또 위탁 매매를 우선 체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매번 그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경쟁 매매 방식이고 그 다음에는 장 마감 전 일정한 시간부터 그러니까 장이 끝나기 전에 일정한 시간에 역시 또 동시효과를 적용해서 거래를 체결하고 장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떤 때는 막 많이 오르고 어떤 때는 크게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일반 투자자들은 되게 부안해동, 그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이런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만의 전문 또는 정확한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정부가 딱 제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가격 제한폭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하면은 제일 다음날 많이 올라도 3만 9천 원까지 오르는 거고요. 또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2만 1천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1천 원 미만으로 더 떨어져도 그냥 2만 1천 원의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3만 9천 원으로 나는 4만 원에 사겠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3만 9천 원 30%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만 9천 원에만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 오를 수도 있고 100% 오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급등락,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래를 딱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래 중단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다가 막 팔고 막 이러다가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되면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좀 오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만 팔자 이러고 이제 좀 거래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거래 중단 제도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예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 주가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제도.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 각각 적용이 된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해서 1분 이상 지속되면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킨다. 이것이 바로 사이드카예요. 사이드카. 아까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크게 변동했을 때 선물과 현물 사이의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는 아예 거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전일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은 거래 전체를 20분간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가 우리가 여의도에도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크게 떨어질 때 신문에는 이제 여의도의 사이드카 뭐 발표 가능성, 뭐 발발 가능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이드카보다는 서킷 브레이커가 훨씬 더 중요한 그 거래 중단 제도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증권거래의 관리. 아까 저기를 조금 더 설명합시다. 서킷 브레이커는 우리가 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냐. 요 서킷이 바로, 우리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학교 때, 공업 시간이나 이런 때 전구 가지고 실습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그 전구를 보면은 전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필라멘트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서킷이에요, 서킷. 그래서 만약에 요 전구의 그 필라멘트 그 선이 끊어지면은 불이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는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거를 끊어서 중단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과 관련된 게 사이드카고,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 현물 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죠. 자, 그게 이제 증권 그 가격의 결정 제도를 두 번째 설명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증권거래의 관리입니다. 증권거래의 관리. 증권거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첫 번째,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요,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3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20,000원만큼 매매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3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팔았다. 17만원의 이익이 나는데도 세금을 안 내요. 왜 세금을 안 내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 그렇지만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돈이 증권거래소로 들어와서 그것이 기업의 산업자금으로 사용이 됐으니까 증권시장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렇지만 상장 주식도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요. 이게 무슨 거래세를 또 내냐? 거래세는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술 먹잖아요. 그럼 술에 주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자체로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주세. 그렇지만 소득이 있어서 내는 거는 그건 소득세죠. 소득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요. 그런데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세는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래세는 0.1%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은 1,0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증권거래세. 농어촌세도 15%를 냅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15%가 아니라 0.15%. 증권거래세는 0.1%인데,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총 0.25%의 세금을 내요. 그래서 옛날에는 증권거래세도 1.5%였고 농어촌세도 증권거래세도 0.15%, 농어촌세도 0.15%에서 0.3%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0.25%로 바뀐 거죠. 그렇죠? 0.25%로 바뀌었어요. 0.1%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0.15%였던 게 증권거래소가 0.15%였던 게 0.1%로 낮춰진 이유가 뭐겠어요? 거래 세금을 줄여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취지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0.15%였던 세금이 0.1%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세는 왜 또 0.15%를 내냐? 그러니까 좀 생뚱맞죠. 그 증권거래하는데 왜 농어촌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이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입이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큰 이익을 벌고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주식에 매달리니까 정부에서 그 농민들의 그 세금을 농민들한테 증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농어민들한테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이때 농어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정치 입장, 그 정부의 정치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한참 좋으니까 그 여기서 생긴 소득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그 가게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데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된 꼴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래세는 0.1%인데 농어촌세는 0.1%,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 됐죠. 그래서 이 농어촌세도 낮춰야 되는데 이제 농어촌세를 낮추지 못하죠. 왜냐면은 농어촌세 낮추면은 농어민들이 그 표를 안 주니까 낮추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금이고요. 이제 그 위탁 수수료 얘기인데, 증권회사에 주식 매매를 위탁해서 거래를 하면은 매입과 매도 시점에 증권회사가 대신해 준 거니까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걸 위탁 수수료라고 합니다. 위탁 수수료는 옛날에는 0.5%였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면은 5천 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관치금융 시대에서는 똑같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금융 자율화가 되면서 증권회사들이 자기 경쟁력을 감안해서 그 수수료를 낮추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뭐 0.1%도 안 받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예 위탁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증권회사도 있습니다. 주식 매입을 할 때는 위탁 수수료만 내요. 그렇지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하고 증권 거래소를 함께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내는 거예요. 증권 거래소는. 그러니까 살 때는 증권 거래세를 안 내요. 팔 때만 냅니다.